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자, 우리 시장 간밤에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에도 좀 예상보다 가파르게 이 성장 둔화의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그리고 전산 사고와 같은 이런 우려들이 발생하면서 좀 혼조세 보였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뉴욕 증시 S&P 지수와 코스피 그리고 조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양상들, 반대 양상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S&P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5.89% 포인트 그리고 0.11% 오른 5,283.4로 장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이와 반대 양상으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그러면서 2,67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지수 그래도 2,660선 겨우 방어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순매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가스전 브리핑 이후에 상승 탄력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은 역시나 조금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844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좀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와 로봇주들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어 나가기엔 조금 역부족으로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 역시 조금 하락 흐름들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혼조세 보이고 현재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계속해서 좀 특징적인 흐름들 또 어떤 전략들 세워야 하는지 저희 오스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스타는 편지일 기자와 함께하는 이모저모 이슈 모아보는 모이쇼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한재민 작가의 재테크 비법을 들어보는 시간, 다양한 수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오스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황 흐름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전날 모처럼 상승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하루 만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양시장 엇갈린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9% 하락한 2,66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한 때 어제의 종가 2,680선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0.18% 소폭 상승하면서 84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어제 사거래일 만에 돌아왔던 외국인이 오늘은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동반 팔자세 보이고 있고 개인은 홀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과는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고 개인은 홀로 물량을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장중 내내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는 0.4포인트 하락한 75,4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51% 하락한 193,2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후반에는 지수 하방이 낮아지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2.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8거래일 만에 반가운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25만 9천 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도 현대차에 이어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1.57% 하락하면서 11만 8,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홀딩스는 상승하면서 오늘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최근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2거래일 연속으로 오늘은 하락하는 움직임입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형제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2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보다도 상승 탄력이 더 좋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96,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움직임이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15% 넘게 상승하면서 23만 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는 소폭 하락하면서 57,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캠도 오늘장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 살펴볼까요? 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3% 넘게 상승하는 모습,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도 0.87%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HPSP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현재 조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굉장히 급등했던 것이 아쉬울 만큼 오늘 살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2,60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힘을 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빨갛게 좀 급등하는 흐름은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마감까지 우리 시장 계속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편지혜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 살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편지혜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정부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장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래요? 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수록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성장을 회피하게 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 세제 공제 구간도 신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제 혜택이 굉장히 달랐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는 어떤 성과를 내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도 세액공제 구간을 좀 신설해 주면서 조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 어떻게 확대가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이 2년 더 추가되어 총 7년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성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조금 늘려주고 좀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세제 혜택이 좀 크게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들을 막고자 한다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R&D 세액공제 구간 신설, 이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유예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는 3년간 35%, 신성장 원천기술 기준으로는 25%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3년간 각각 20%와 9%로 적용이 되어서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중소기업일 때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 되어서도 초기에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면 신성장 원천기술 기준으로 5년간 R&D 세액공제율이 30%에서 25%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 원,
시설 투자로 100억 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인해 5년간 세 부담이 91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담이 꽤나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1, 2억 원 수준이 아니라 91억 원이나 줄어든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좀 지원이 되나요? 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 촉진 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천억 원의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도 13%에서 10%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해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입니다. 이런 또 재정 지원까지 정말 잘 꼼꼼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도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정보를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원이 가진 재무정보를 기업 단위로 확대 제공해서 시중은행과 민간 투자기관이 이것을 여신심사와 신규 기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계속해서 좀 기업들이 힘을 내서 좋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핵심 광물의 공급부터 디지털 전환까지 굉장히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린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물, 디지털,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간 것 같은데요. 그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도 최근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미사일 발사 시험,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의 도발에 대해 지적하며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최근 있었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굉장히 또 주목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이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좀 잠재우려는 노력을 하면서 결국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한 아프리카의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 중에서도 협력의 방안성 이런 것들도 좀 제시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제시가 됐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세 가지 협력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성장으로 경제 동반자 협정과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을 통해 양측 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그리고 투자 보장 협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100억 불 규모의 공적 개발 원조와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 금융을 제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굉장히 또 큰 규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30년까지 계속해서 또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향성은 이러했고 그렇다면 두 번째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교란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확장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케냐의 올카리아 지역발전소와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건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벼 종자와 쌀 재배 기술 전수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 자급률 제고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지금 글로벌에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기후 변화, 또 생태계 교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또 아프리카와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강조된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도와준 것을 언급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청해부대와 한빛부대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국과 아프리카의 정상회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이 정상회의가 앞으로 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협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이죠. 뉴욕 IC 선물거래소에서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4.92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렌지 주스의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오렌지 주스 가격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까요, 기자님? 네,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오렌지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높은 기온과 낮은 강우량으로 인해 오렌지 생산이 어려워졌고 과수병인 황룡병까지 퍼지면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올해 브라질 오렌지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약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미국에서도 기후변화와 황룡병으로 인해 오렌지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이고, 오렌지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 사실 얼마 전에 사과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올리브의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올리브유까지 가격이 인상이 됐었는데 결국 이렇게 식탁에 오르는 모든 수입품들의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밥상머리 물가 계속해서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 오렌지 주스 판매를 결국에는 포기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본에서는 원재료인 오렌지 과즙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오렌지 주스 가격이 5년 전보다 5배가 오르면서 일부 업체는 오렌지 주스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모리나가 유업도 과즙 원료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가 봅니다. 그저 그 가격을 인상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정말 좀 큰 사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은 이러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비교적 저렴한 스페인산 오렌지 농축액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델몬트 오렌지 주스의 과즙 함량을 줄였고 가격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산 오렌지 농축액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재고가 동인하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재고 소진 이후에는 또 결국에는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오렌지 주스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네, 업계에서는 만다린, 귤 등 다른 과일을 혼합해 주스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세븐앤드 아이홀딩스는 오렌지 대신 일본산 감귤로 주스를 대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규정 변경이 필요해 당장의 수급 불안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후 위기가 우리의 식탁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기후 위기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국에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편재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은 벌써 3시 20분, 우리 마감까지 한 10여 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지지부진, 좀 좋은 흐름 가져가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감 직전 우리가 그래도 좀 살펴봐야 할 내용들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볼 내용은요, 어제부터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바로 포항의 석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의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석유가스 관련주가 오늘까지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죠. 이번 발표를 통해서 결국 이 동해 가스전의 예상 매장 자원이 140억 배럴 중에서 가스가 75%, 석유는 25%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만약 실제로 이 대량의 자원이 발견이 된다면 결국 석유보다는 가스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당 가스전 자체가 수면으로부터 1km 이상 굉장히 깊은 심해에 있는 유전을 개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번 탐사 시추공을 꽂을 때 1,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또 시추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해외 전문 기관으로부터 이번 탐사의 시추 성공 가능성이 20%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요. 5차례 탐사 시추공을 꽂으면요, 한 번 석유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스전 개발 계획을 수행하는 석유공사, 이르면 올해 11월, 늦어도 12월쯤에는 시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탐사선과 또 투입 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탐사 시추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석유와 가스의 실제 부존 여부와 매장량이 1차적으로 좀 파악이 될 텐데요. 성공의 여부를 좀 그때쯤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심해에 묻혀 있는 가스전의 경우에는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자원 매장량 확보가 이 개발의 경제성을 판가름하는 주요 지표가 될 텐데, 이런 발표 때문에 우리 석유, 가스 관련된 종목들 어제부터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차트 얼마나 상승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1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좀 어제부터 빨간색 계속 켜주고 있는 모습,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자, 이 윤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던 3일에는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스 강관주까지도 굉장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동양철관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양철관 역시 오늘 오전부터 상한가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상한가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조금 최근에 부진한 흐름 보였었던 하이스틸과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연일 강한 상승의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시장이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포항 영일만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탐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에는 다소 이르다라는 신중론을 좀 펼친 거죠. 탐사 시추 계획의 성공 확률이 통상적으로 10% 내외의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20% 정도의 이 확률은 우리가 뭐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좀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스전이 천해가 아니라 심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추의 비용 집행 자체가 굉장히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시추 성공 여부는 내년쯤에나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지속성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어제부터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던 석유 가스전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현재 3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어떤 상황인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네, 오늘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기분 좋은 반등이 오늘도 이어지나 했더니 오늘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양시장 모두 표정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0.74% 하락하면서 2662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어제의 종가인 268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16% 소폭 상승하면서 846선에서 마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사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반가운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기관도 동반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홀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과는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장중 내내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감 전에는 0.26% 소폭 상승하면서 75,50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좋았지만 막판에 0.57% 하락하면서 193,10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8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면서 2%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원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6위부터 10위 살펴볼까요? 네, 오늘 기아의 움직임도 좋지 않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9,100원에서 마감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KB금융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77,20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과 포스코홀딩스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위부터 5위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특히 오늘은 에코프로 형제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에코프로 BM보다도 상승 탄력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96,70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장에서는 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알테오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17% 넘게 상승하면서 23만 4,500원에서 마감 준비합니다. HLB는 장 막판에 투심이 쏠리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0.87% 상승한 57,800원에서 마감 준비합니다. 오늘장 엔캠도 기분 좋게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 살펴볼까요? 네, 셀트리온제약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노공업은 1.1%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7천 원에서 마감 준비하는 모습이고 HPSP와 클래시스도 오늘장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노동부에서 9인 구직 보고서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노동시장 둔화가 재확인되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조승현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아쉽게도 코스피 코스닥 많은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66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곧 마감이 되면서 아마 비슷한 포인트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코스닥 지수는 겨우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846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혼조세 보이면서 양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기는 했지만 내일은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아쉽게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사실 뭐 계속 주식시장이 좀 흔들흔들 할 때에도 또 잘 가던 때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빨간불을 지켜내던 그런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선과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LS 마린 솔루션이 좋은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해저 통신 케이블 그리고 전력 케이블을 만들어내는 회사이죠. 그런데 최근에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 크리소와 해저 자원 탐사 개발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은 18,8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업무 협약은요, 해저 광물과 또 가스 지원 탐사를 시작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또 기술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예정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될 텐데요. 수십 년간의 해저 케이블 시공 경험을 통해서 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우리 LS 마린 솔루션과 또 크리소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살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드려봤으니까요. 이제 오늘 또 다른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재테크 비법 모음 집인데요. 우리 모든 오스타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의 고민이기도 하겠죠. 재테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하고 또 돈을 잘 굴리는 방법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알기 쉽게 비법 전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산 관리에 관련된 우리 책을 집필하시기도 한 한재민 작가 모시고 오늘 재테크 비법 한 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오스타 시청자 여러분들과 처음 뵙는 날이시잖아요. 간략하게 우리 작가님 소개와 어떤 책에 대해서 또 집필하셨는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년 정도 부동산과 주식, 금융, 그리고 재테크를 다룬 일종의 자산관리 전문가라고 이제 보통 남들은 부르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재테크 분야에서 오해받고 있는 내용도 많고 틀린 내용도 많길래 제 딸내미가 이제 곧 사회로 진출하는데 네. 앞만 봐도 MSG, 그러니까 화학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내용으로는 잘못된 환상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한 7년 정도 요약을 했고 그걸 이번에 이제 내게 된 거죠. 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전 단계까지와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약간 따님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막 따뜻해지면서 내가 그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작가님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야기들 좀 청해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산 관리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자산 관리의 기준? 네,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전 자산이 있고, 세 후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자산이 있죠.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한 자산이고, 뒤에 있는 맨 세 번째 있는 건 이제 가족 기준인데, 네. 예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뭐 성공하신 분들 중에 저는 100억 자산가입니다라고 얘기하죠. 네네. 이게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하는 세전 자산 기준인 거죠. 네, 아직은 세금 떼기 전이니까 100억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산에는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게 자산이니까 네. 만약에 이제 부동산으로 100억 정도를 갖고 있고 그중에 90억 정도가 임차 보증금이다.
라고 한다면 얼핏 볼 때는 순자산은 그래도 10억은 되는 거니까 네네.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전자산. 아, 세후자산은 네. 이 상태에서 내가 돈을 쓰려고 하면 뭔가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거쳐야 됩니다. 세금을 거치게 되면 100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가요? 게다가 경기 시황을 잘못하게 되면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잘못하면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될 수도 있겠죠. 오. 네, 그러니까 10억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억보다 훨씬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가족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나를 기준으로 한 거고 가족 기준에서는 내가 이제 떠난 이후에 받게 될 자산이니까 좀 네네. 다를 수 있죠. 음. 자산 관리는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가 온도차가 좀 적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아. 이 세 가지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이제 언제 겪게 되냐면 50대 넘어서 퇴직하실 때 겪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냥 집 한 10억 정도 있고 이번에 뭐 올라서 이쯤 됐고 뭐 퇴직금한 인력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세금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래서 쓸 돈이 없는 거죠. 세금을 다 떼버리고 나니까요. 네, 그래서 40, 50대 특히나 50대, 60대 분들이 이 부분으로 많이 좀 타격을 받죠. 네. 네, 좀 관심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자산, 세전 자산, 세후 자산,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벌써 조금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이야기를 너무나 또 알기 쉽게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와 우와 하면서 계속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까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결국 내가 현금을 쓰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또 이제 처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부동산 이야기를 또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 부동산 지금 사실 우리 작가님이 계속해서 또 20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 시장의 집값 오를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첫 질문부터 좀 센 네. 질문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저의 기준으로만 네. 개인 소견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올 연말까지는 부동산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려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라고 하죠. 네. 반대로 이제 국지적으로 보자면 특정 지역은 오를 수 있죠. 그리고 오르고 있고 반대로 어떤 지역은 또 내려가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근거를 놓고 얘기하자면 이제 2024년 초반에 그 KB 부동산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7가지의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중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네거티브한 요소. 네네. 반대로 뭐 공급 부족이다 또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완화가 되고 있다라든가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오지는 않겠는가라는 점. 그밖에 대출 부분도 좀 늘어나고 있죠. 주담대라고 얘기하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걸 요약하자면 올해 부동산은 상승 요소가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펀더멘털은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저출생. 그렇죠. 그렇죠. 이건 이제 초장기라고 하지만 네. 원래 시장은 미리 반영하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훨씬 큰데 네. 정책적인 요소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도 차를 좀 이제 재테크족이라면 구분을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인들을 봤을 때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조금 국지적으로 또 살펴봐야 하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좀 챙겨보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집값이 하락 요인이 없다라는 이야기 조금 슬프긴 한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더해서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 랠리는 어떻게 계속될 것으로 좀 보시나요? 네, 전세가가 오른다라는 건 이미 2년 전부터 얘기됐던 부분이고요.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는 이거죠.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올랐다면 전세가도 결국 오른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또 집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의 로망이잖아요. 집값이 다시 옛날처럼 좀 돌아왔으면 네네. 한
더도 말고 2017년 이전 기준으로 많이 좀 내려갔어요. 그죠? 네, 20, 30대 기준에선 분명히 그걸 바라실 텐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죠. 지금 하방 경직성이 강한 게 또 부동산이고 결국엔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변수가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떤 거죠? 정부가 지금 임대차 3법 중에서 두 가지를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계약갱신권이라고 그러죠.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그 뭐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원래대로 좀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표명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지난 3, 4년 동안에 걸쳐서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틀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걸 네네네. 다시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좀 크게 변동이 될까요? 이제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만약에 음. 이 발표를 이제 기존 제도를 바꿔버렸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또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어느 전문가도 이게 어느 수준이 적정선인지를 모를 정도의 좀 일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서 상황이 좀 급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전세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2030 세대에게는 절약을 많이 강조 안 하셨다고 합니다. 왠지 돈을 많이 모아두고 또 자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이 강조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가님.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은 이제 잘못된 폐습을 좀 의미하는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전략이 분명히 20대와 30대 또는 어느 연령대든 좋은 미덕인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내 인생으로만 놓고 보자면 또는 우리 앵커님 인생으로만 놓고 보자면 인생에서 전략이 효과적인 때는 따로 있어요. 언제일까요? 적어도 내 돈이 늘어나 있을 때죠. 쉽게 얘기하면 전략은 이런 거잖아요. 네. 월 1,000만 원 쓰는 분과 예를 들어 100만 원 쓰는 분이 극단적으로 있다고 봤을 때 두 분 다 10% 전략하는 노력을 한다면 네. 노력은 서로 비슷할 수 있죠. 그렇죠. 노력 자체는 그렇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000만 원 쓰시던 분의 전략 노력이 100만 원보다는 좀 덜하죠. 왜냐하면 100만 원은 엔겔 지수라는 이 극단의 네네. 소비 라인이 있는 거고 1,000만 원 그게 없거든요. 하지만 둘 다 노력이 똑같다고 봤을 때 100만 원에 10% 노력을 하면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만들어내요. 네. 반면에 1,000만 원이라면 그거의 10배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노력은 똑같은데 결과가 10배가 차이가 난다면 이건 분명히 재테크에선 진작부터 검토를 했었어야 될 사항이에요. 근본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 재테크는 원래 효율성과의 싸움이에요. 네. 1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3%, 3.5%를 내느냐 이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노력했는데 결과가 10배 또는 뭐 그 이하로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분명히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이고 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전략을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전략이 의미가 있는 때가 있다. 그게 네네. 언제냐면 누구나 다 비슷할 수 있는데 한 70%쯤은 비슷할 거라고 봐요. 네. 내 인생에서 한 35세에서 45세쯤 사이가 네. 전략의 퍼포먼스가 제일 좋을 만한 시기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네, 45세라면 이제 인생 절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때는 10%만 전략해도 내 20대 때 50% 전략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적어도 관습에서는 재테크를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그건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강하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벌이가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짠테크, 무조건적으로 절약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반드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시기가 있고 그때에 맞춰서 좀 절약을 전략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도 조금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절약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국엔 돈을 좀 굴리고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금융 상품을 통해서 또 투자를 모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금융 상품 중에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 해볼까 한다면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누구나 좀 가입해도 괜찮을 법한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사실 정말로 진짜 재테크 전문가라면 네. 이것이 반드시 좋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해볼 만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일단 CMA 통장이 하나가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ISA 계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또는 뭐 IRP로도 할 수도 있는데, 네. 연금저축 계좌 이렇게 세 가지가 오. 기본적으로 누구나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CMA 통장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은행에는 없습니다. 비슷한 건 있어요. 근데 이 CMA 통장은 현재 기준으로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한 3% 정도까지는 이자를 줘요. 연이자입니다. 네. 대신에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기다려야 고금리를 주는 그렇죠. 반면에 네네. 이거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반면에 CMA는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잠깐 돈을 놔둔다든가 생활비 통장으로 쓴다든가 또는 뭐 이사 가기 전에 뭐 미리 보증금을 받아서 뭐 몇 억쯤 이렇게 갖고 있다. 네. 그러면 CMA 통장에 넣어놓는 게 굉장히 좋죠. 이자가 늘어나니까. 네네네네. 네, 그래서 CMA 통장은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해야겠네요, 빨리. 네. 아직 안 하셨군요. 네. 그러면 ISA 계좌는 또 어떤 걸까요? ISA 계좌는 아마 이제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부가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더 좋게 사이즈를 늘려주겠다라고 한 건데 원래 틀은 이렇습니다. 최대 5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1억까지는 이 통장에 넣을 수가 있고 오. 그 넣은 돈으로 늘어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를 원래는 내야 되는데 세금으로 네. 그걸 최대 200만 원이나 400만 원 이익 난 것까지는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200만 원을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200만 원 이자가 난 것에 대해서 15.4%를 원래는 가져가죠. 그런데 IS 통장에 가입하면 3년만 넣으면 이걸 안 내도 돼요. 일단. 약간 혜택을 주는 거네요. 세제 혜택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하게 보신 것 네. 같은데요. 약간이죠. 약간. 네. 하지만 요즘 같은 절세 춘분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챙길 필요는 있다고 보고 사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1억 한도로 돼 있는 걸 2억 한도로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모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누구나 가입하면 좋을 법한 CMA, ISA, 연금저축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금저축은 아직 얘기 안 네. 했습니다. 연금저축도 그럼 간략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럴게요. 연금저축은 사실 노후 대비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네. 그거보다는 그냥 연말정산 받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깨면 페널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네네. CMA 통장이든 ISA 통장이든 연금저축 통장이든 개설한 데는 단돈 1원도 들지 않아요. 그냥 독도에서도 개설이 가능한 네네.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돈을 굴리게 되면 분명히 절세 혜택은 있는 거예요. 네. 연금저축 통장 같은 경우도 뭐 중간에 깨면 분명히 페널티는 있지만 예를 들어 뭐 해외 펀드를 굴린다면 여기서 굴리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오. 중간에 세금을 안 내니까 네, 잠깐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 독도에서도 개설이 가능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도 놀라운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못했었던 돈알못, 투알못 여러분들께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은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말로 모두가 대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머니프리, 타임프리로 살고 싶은 누구나의 욕망이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말로 불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데는 뭐랄까 에베레스트 산처럼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네. 무리를 해서 뭐 주식 투자 하나로 올인한다든가 부동산에 과거처럼 갭 투자로 올인해서 조금 더 나 혼자 빨리 가볼 수는 있겠지만 네. 에베레스트 산에 한 번에 등정하게 되면 잘못하면 못 내려올 수 있죠. 그렇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못 내려오죠. 그걸 바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재테크를 할 때 일단 베이스 캠프를 좀 먼저 만드셔라. 그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1차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나만의 경제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과 금융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등반을 하시면 어떨까 조언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본 한지민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마감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266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 켜내기는 했지만 845포인트에서 겨우 방어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